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정체 전선을 북서쪽으로 밀어내면서 올해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당분간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온열 질환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정상 인체 조직에서 체세포 돌연변이 분포와 축적 양상을 규명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인체 조직에서 돌연변이 패턴을 밝힌 첫 사례로 노화와 암 등 주요 질환의 기전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I 강국 도약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올해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마 정체 전선을 북서쪽으로 밀어내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이 장마 영향권을 벗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는 지난달 26일, 남부는 이번 달 1일 장마가 끝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장마가 6월에 끝난 것은 관측 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마 기간도 제주와 남부지방이 각각 15일과 13일로 역대 두 번째로 짧았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북한 지역에 있는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아직 장마 종료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의 주요국이 벌써부터 40도를 웃도는 폭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40년까지 탄소 배출을 90% 감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인데요. 당초 계획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파리는 한낮 기온이 또 40도를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느강에 뛰어들거나 물안개 분사기 같은 폭염 대피 시설 앞에 모여 더위를 식혀보려 안간힘을 씁니다. On essaye de se rafraîchir au mieux. On reste, voilà, quand on est dehors, on reste à l'ombre au maximum. À la maison, on baisse les volets. On essaie de se mettre, voilà, le plus à l'ombre possible. Les vents. 일찌감치 찾아온 폭염에 에펠탑 고층부도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기상학자들은 현재 추세면 오는 2100년에는 프랑스의 평균 기온이 4도 이상 높아지고 최고 기온은 5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오는 2050년 완전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중간 목표를 제안했습니다.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90% 감축하자는 겁니다. What we're doing today is taking the next step in the European Union's path to boost and enhance its competitiveness, to strengthen its independence and to cut its emissions. 이 제안은 EU 회원국들과 유럽 의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전까지 EU의 기후 전략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What it has been asked by some is to provide a certain amount of flexibility to ensure a safety net. But the commitment remains, stays. 여기서 언급된 유연성은 기업들이 국제 탄소 크레딧을 활용해 자사의 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으로 제안에 포함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당장 가짜 감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검증이 불투명하고 기업들은 돈만 내고 감축 노력을 회피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EU의 과학자문기구가 권고한 탄소 감축 가이드라인이 90에서 95%였는데 EU 집행위가 이 권고안의 최저치인 90%를 제안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연세대 의대 해부학교실 오지원 교수 연구팀이
정상 인체 조직에서 체세포 돌연변이 분포와 축적 양상을 규명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연구팀은 24시간 이내 신속 부검으로 확보한 비질환 성인 시신의 뇌와 심장, 간 등 19개 조직을 분석해 생애 전반에 걸친 돌연변이 특성을 관찰했습니다. 또 작은 돌연변이도 찾아낼 수 있는 이중 가닥 시퀀싱과 단일 세포 유전체 분석 기술을 활용해 소량의 체세포 돌연변이도 검출하고 하나의 세포가 계속 늘어나는 클론 확장 현상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건강한 인체를 기준으로 다양한 조직에서 돌연변이 패턴을 밝힌 세계 첫 사례라며 노화와 암 등 주요 질환의 기전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 구기영 박사 연구팀이 암모니아 분해용 루테늄 촉매 확손법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부틸렌 글리콜이라는 액체를 이용해 안정화재 없이도 나노 입자의 응집을 억제하고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만든 촉매는 기존보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20% 적게 들고 수소 생성률은 1.7배 더 많았습니다. 연구팀은 또 같은 크기 안에서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능력을 비교해보니 기존 합성법으로 만든 촉매보다 경제성이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촌 자연 자원을 활용한 치유 농업시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국 550여 곳에서 운영 중인 치유 농업시설은 식물 등을 매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 치유 농장입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바질이나 루꼴라 같은 허브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식물과 교감하며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감각들, 오감을 느낄 수 있게끔 눈으로 보는 꽃의 아름다움들, 그다음에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허브의 어떤 진한 향기의 느낌들, 그리고 맛을 볼 수 있는 채소들. 수확한 허브로 허브차나 샐러드 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이들한테 막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제재할 필요도 많이 없고 아이들이 좀 자연에서 자유로움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경남 김해에 있는 또 다른 치유 농장에선 알로에 잎을 따는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알로에도 직접 수확해보고요. 그리고 옆에 나오는 모종도 심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알로에를 이용해서 초콜릿이나 그다음 청 만들기나 치유 농장과 치유 마을을 통틀어 치유 농업시설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시설은 전국에 552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해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돕는 치유 농업은 연구 결과 실제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학교 텃밭 활동에 참여했던 중학생의 폭력성은 4.3%, 우울감은 5.4% 줄었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은 8.5% 늘었습니다. 텃밭 가꾸기로 노인 우울감은 60% 감소했고 농장 활동을 한 대사성 만성 질환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28% 감소했습니다. 우수치유농업시설 인증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보다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치유농업시설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시설을 방문하려면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관련 정보는 농촌진흥청 치유농업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 전기차 배터리 고장 신고가 많다고 합니다. 도로 위에 돌멩이나 낙하물 때문에 손상된 배터리가 여름철 습기 때문에 고장이 나기 때문인데요.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 전기차. 공사장을 지나려다 바닥이 긁혀버립니다. 망했다. 다른 차에 받친 낙하물이 굴러들어와 피할 새도 없습니다.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부딪혀 짐이 와르르 쏟아져 내립니다. 이렇게 도로 위 돌출물과 부딪힌 전기차 배터리 바닥입니다. 긁히거나 덮개가 찢어졌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최근 3년간 전기차 배터리 손상 사고 405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차와 부딪힌 경우는 9% 정도에 불과했고 91% 이상이 이런 단독 사고였습니다. 또 이 단독 사고는 돌멩이나 낙하물, 과속 방지턱이나 경계석,
배수구 덮개 등에 부딪힌 경우가 91% 이상이었습니다. 차종을 보면 배터리가 외부에 노출된 화물차가 59.5%를 차지했고 높이가 낮은 세단형 승용차가 취약했습니다. 배터리 손상 사고 신고가 들어온 계절은 여름이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일주일 이상이 지난 뒤 고장을 신고하는 경우가 4분의 1에 이르렀습니다. 충격에 손상된 배터리가 나중에 습기를 만나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름철에 어떤 강우량이 증가하고 또 습도가 증가하고 그리고 실내의 기온 차이에서 안에 습기가 차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배터리 부위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점검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전기차 제작사는 무상 점검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유일한 쇠빙 연구선인 아라온호가 북극 항로 운영을 위한 해저 지형 탐사를 위해 북극해로 출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라온호는 3일부터 91일간 북극 해링해와 동시베리아해, 축치해, 보퍼트해 등 북극 주요 해역을 따라 항해할 계획입니다. 극지연구소 연구팀은 안전한 북극 항로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미국, 캐나다 연구진과 함께 기후 변화를 파악하고 미국 쇠빙 연구선과 협력해 랍테프해 탐사도 진행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황철성 서울대학교 석좌교수를 선정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황철성 교수가 기존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자와 물질을 발견해 국가 반도체 산업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은 2003년부터 눈에 띄는 연구 성과를 보인 과학기술인에 수여돼 왔으며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과 함께 상금 3억 원이 제공됩니다. 새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에 이어 대한민국 AI의 현재와 미래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AI 강국 도약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 정부가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정책과 비교했을 때 이번 AI 정책에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아직 뭐 새 정부의 구체적인 AI 추진 전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과거와 직접적인 비교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책의 전략의 비교보다는 우선 지금 현 정부가 AI 수석 그리고 또 과기정통부 장관의 국내 AI의 최고 전문가를 그렇게 이제 지명을 하셨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AI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직접 이 결정권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다시 피드백을 하는 이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실제로 그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동안은 이제 정부 정책은 대부분이 관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정책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이제 위에 뭐 정무적으로 장관님들이 하셨는데 이 결국은 가장 그 결정권이 큰 장관을 최고의 전문가가 함으로써 이제는 우리 정부 공무원들, 이 관료들이 AI 기술과 AI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훨씬 더 많이 습득하게 되고 또 AI 전문가는 실제 정책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수립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를 또 더 잘 알게 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 그 커뮤니티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성화됨으로써 AI의 전략 수립 집행에 상당한 좋은 장점으로 발휘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국가 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소버린 AI가 지금 부상했는데요. 이 개념을 정확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정부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또 무엇이며 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소버린 AI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나라가 스스로 즉 독립적으로
AI 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운영, 서비스하는 그런 권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자율성인 거죠, 결국은. 예. 이 자율성은 결국은 다른 나라에 대한 종속을 줄이고 스스로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AI는 결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작동이 되는 것인데요. 이 데이터는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낸 데이터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가 만든 AI에서 데이터를 학습할 때 데이터 주권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외국으로 나간다 그러면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고유성, 정체성을 우리가 개발한 AI에서 더 잘 지키고 이걸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높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글로벌 빅테크의 AI를 계속 그것만 이용한다 그러면 우리 고유의 문화성, 정체성은 굉장히 약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데이터, 정보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국가 기밀일 수도 있고요. 기업의 또 영업 비밀, 기술의 핵심 기술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자국의 AI에서 학습되고 또 그것이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정보와 지식이 나눠질 수 있을 때에 그것도 우리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더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예, AI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가 하면 또 AI가 발전했을 때 일자리에 타격을 입을까 우려하시는 국민적 좀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AI가 한국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굉장히 클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목도되고 있고요. 예. 지금 우선 한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청주에 있는 한 대형 백화점에서 청소용 로봇을 인턴 사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도구로서의 로봇이 아니고 인사 관리 체계 안에서 직원처럼 이 로봇을 그렇게 취급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달 사용 후에 상당히 그 기대를 충족시킨다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이 자리를 대체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아마 시청자도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럼 월급은 누가 받나? 네, 로봇을 만든 회사 제작사에게 갑니다. 근데 이 현장이 지금 서비스 현장이거든요. 예.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로봇 밀도가 높은 나라, 즉 산업용 로봇을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이제 서비스까지 이 고용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런 영향은 최근에 그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은 미국 노동부가 AI가 실제 일자리 고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 통계 자료를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이 현상이 워낙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 통계를 발표를 했고요. 이것을 분석한 영국 옥스퍼드 경제연구소에서 대입 대학교 졸업자들의 실업률이 약 2, 3년 전부터 평균 실업률보다 2% 이상 높아졌다. 이것이 AI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는 이미 가시적인 선에 들어왔습니다. 이 일자리가 AI에 의해서 또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다는 걸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AI를 개발하지 않으면 산업시장뿐만 아니라 일자리 시장에서도 타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윤리적 또 사회적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책임감 있는 AI 개발 및 활용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금방 이제 윤리적 문제 그리고 또 사회적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금방 이제 일자리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우선 사회적 문제를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고 이러면 이것이 이제 실업률 증가로 인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사회 문제를 결국은 그러면 구매력이 없는 사회로 만약에 간다면은 결국은 AI가 또 로봇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 경제적인
또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거로 보이고요. 예. 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거 역시 오늘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로봇을 그러면 지금 우리 저 청소형 로봇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 이제 단계도 들어왔다는 걸 말씀드리거든요. 7, 8년 전에 이제 EU의 의회에서 우리나라 국회로 얘기하면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로봇에게 세금을 매기는 그런 법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고요. 예. 다만 우리 국회의 전체 회의에 해당하는 EU 의회 전체 회의에서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막 1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앞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 이제는 사람이 누구고 일하는 근로자의 개념은 무엇이며 그러면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윤리 개념들이 노동 인권이라든가 또 그 노동자 보호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로봇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러면 다르게 적용이 되면 인간은 차별받지 않는가? 뭐 이런 아주 다양한 윤리적 질문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윤리적 질문은 그대로 철학적인 윤리 질문이 아니라 관념적인 게 아니라 매우 실생활에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가 일을 하게 되면 그 월급은 어떻게 줘야 할 것이며 세금은 또 어떻게 매겨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이제 또 계속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원장님께서는 대한민국의 AI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AI 인프라 측면에서 또 AI의 그 파운데이션 그리고 모델을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이나 중국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예, 따라가고 있는 입장인데 하지만 우리가 약 25년쯤 전, 25년 전에 산업화는 늦었지만 지식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구호 아래 지금 대한민국이 최고의 IT 강국 중에 하나가 됐고 예. AI도 역시 이젠 정부, 민간 모두가 합심해서 지금은 AI를 뒤쫓아가지만 또 인프라 차원에서는 규모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 중국과 바로 경쟁을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 산업 혁신에도 잘하는 가장 잘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도에서 장마가 6월에 끝난 것은 관측 사상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해 무척이나 길었던 무더위에 이어 올해도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기후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후 위기를 실감하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